노유진의 100분 토크. 바로 지난 20회 방송이었죠. 타임라인에서 사이버 망명 사태의 핵심을 유시민 작가께서 아주 날카롭게 정리해 주신 바 있는데요. 방송에 나간 바로 그 다음날 다음 카카오 이소구 공동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논란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번 정부의 사이버 검열 사태가 향후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충돌한다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0분 토크에서는요.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확실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박경신 교수님 하면 그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일화가 뭐냐면 이게 아니 인터넷에다가 말이죠. 그 뭡니까 그 뭐 포르노 같은 거 이렇게 뭐 벗은 사진 올려가지고 말이죠. 네. 그때 문제가 되셨죠. 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딱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벗은 사진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근데 실제로 언론에서 그 야마라고 하나요? 그 제목은 항상 이제 박경신 성기 사진 올려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다 이제 제 사진인 것으로. 지금도 이제 그 가끔 사람들 만나면 성기 사진 왜 올리셨어요? 네, 제 성기 사진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뭐 여성분들은 제 성기 사진을 올린 줄 알고 정말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해명을 해주면은 실망했다. 아 근데 그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거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음란한 생각. 그걸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음란을 느껴요? 판사들 그런 분들에게는 포르노지만 그런 걸 안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참 재밌었어요. 풍경 사진인 거. 한겨레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는 실제로 오보를 냈어요. 본인의 성기 사진을. 그래가지고 제 옛날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아니야. 아니 자기가 그 한겨레 전화를 해주겠다. 박경신께 아니라고. 한참 서로 웃었던 적이 있어요. 물건이 바뀌었어. 아니 말고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맥락상 이제 봐서 그런 거죠. 여튼 이런 얘기 다 제 처한테 허락받고 하는 얘기니까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 박경신 교수님은 원래 학부 전공이 물리학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 재밌는 거 하시다가 왜 또 법학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재들의 학문을 하시다가 왜 범죄의 학문으로? 예. 뭐 그때도 법을 공부했죠. 만유인력의 법칙도 공부하고 그러다 법이 좋아서. 네. 사실은 실력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재밌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물리학이 더 재미있죠. 그러니까 물리학.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론 물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 이론하고 다 합친 통합 이론 만드는 게 지금 저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11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11차 방정식이요. 네, 그래서 제가 수학을 하고 싶어서 물리학을 한 건 아니고 풀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예. 근데 실제로 미국의 유수의 로스쿨 제가 학장들도 그 전에 한번 만나보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 로스쿨에는 물리학 한 사람, 연극 한 사람, 의학 한 사람 그런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기초 전공을 갖다 하고 온 사람들을 더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맞는 얘기인 게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미학을 전공하니까 예술에 관한 판결들 딱 보면은 이게 판사님들 이게 기본 소양이 정말 처참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래서 문제가 이거 법만 공부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러스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니 뭐 결정적으로 했던 거는 서정 선생님이 그때 이제 고문 방지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교까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제가 그때 4학년 때라 뭐 이렇게 진로 고민을 했더니 물리학 얼마나 잘해.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서 제일 잘해. 그래서 잘 못한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 그랬더니 물리학은 이게 1등을 해야 뭔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건데 그만둬. 그래가지고 그때 가슴 아픈 사연이 있구나. 예. 물리 법칙은 그냥 법이죠, 법. 법은 물리 법칙보다 좀 차원이 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11차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쉽습니다. 저랑도 좀 개인적 연이 있죠. 옛날에 그 뭐 듣보잡 소송 때문에 그거- 호두토벌을 허용하라 그래가지고 듣보잡을 듣보잡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심정이 이제 슬픈 나라지 우리나라가. 슬픈 나라죠. 그래가지고 그때 위원 예. 권하셔가지고 했었죠. 예, 진 선생님한테는 채무감이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좀 좋았습니다. 헌법소원 하자고 해가지고. 예. 아니 그러면 트위터에 나보고 촉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걸려요. 다 내가 고소하면 다 걸리는 거야? 네, 다 걸려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요? 고소 안 해서 아직- 그렇지 걸리면 다 걸려요. 아직 촉새 자체는 대법원에 판결 받은 바 없습니다. 판례가 없어요? 네, 듣보잡은 지금 받아봤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교과서에 실렸더라고요. 법학 교과서에도 막. 나도 그럼 촉새 소송 한번 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법학 교과서 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국어 사전에서 실어줘야 돼요. 예. 예, 이거는 불법으로 정한 단어다. 예, 국어 사전에 실어줘야 그럼 저도 지금 트위터 상에 저를 막 그런 여러 가지 계열의 동물에 비교를 해서 욕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제가 하지도 않은 어떤 글을 가지고 막 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캡처해가지고 고소하면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모욕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모욕죄로. 기분 왜? 나쁘게 하면 모욕죄 기분 아니에요? 나쁘게 하면 모욕이. 모욕의 정의가 모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대가 주관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지금 유명한 게 왜 누굽니까 그 여자 배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린 친구 그 아주 기부도 많이 하고 예. 인터넷에 이제 칭찬의 물결이 누구죠? 그죠 문근영 문근영. 예, 하니까 이제 그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뭐 이렇게 굴곡진 역사 속에서 뭐 친척 중에 빨치산, 친일파 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문근영을 깎아내려고 하는 게 너무 한심하니까 한 네티즌이 그분 이름이 지만원이잖아요. 지는 10,000원이라도 냈나. 그게 걸렸어요. 독립자금으로. 어. 지는 10,000원이라도 그랬는데 그거를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럼 나도 이제 가서 오늘 다 뒤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빨리 오늘 변모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걸어버려야 돼. 근데 오늘 나온 이렇게 또 하나 해서.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경찰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는데 50명을 걸었다가 500명을 걸었다 지금 5,000명씩 거니까 수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전국에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또 저기다 수사 협조 요청하면 거기서 불러야 되고 취합해야 되고. 그럼 관폐가 돼서 안 되겠다. 예. 지금 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경찰 때문에 사실 모욕죄 건수가 되게 늘어났는데 경찰 이제 시위 진압을 할 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시위 나온 사람들하고 이제 붙다 보니까 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욕하면? 경찰한테 욕하면은 짭새. 모욕죄니까 현행범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요. 짭새라고 그러면 모욕죄 성립돼요? 모욕죄 그거는 판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 찾아보겠습니다. 짭새가 되면 근데 이제 촉새도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되죠.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이제 그건- 밀고 당길 때는 짭새 이 정도 안 하고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죠. 예, 예. XX. 그냥 예. 뭐 경찰한테 욕하지 말고 짭새한테 경찰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아, 그러면 모욕이 아니라 거꾸로 뭐. 네. 뭐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보고 유아무개 너 아직도 안 되졌냐 이런 거 하면 그것도 걸려요? 걸려요. 그럴 수 있죠. 그래 네. 알았어요. 내 이제 오늘 수사는 집에 무조건 가서 할 겁니다. 저녁에 네. 작업실 가가지고 싹 다 캡처해가지고 전부 다 고소해 버릴 거야. 예. 아니 오늘- 뭐 청와대 가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이제 더 못 견디게 해서 모욕죄를 경찰이 자진 반납하게. 자진 반납하도록 하는 네.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네 그거. 예, 오늘 박경신 교수님 그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어떤 그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박은희 씨. 예, 9시 반 주립대학 14학번 박은혜 굉장히 이름이 좀 그렇죠. 박은희. 연상을 시키는 이름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시 반이다. 이제 내 카톡 좀 그만 뒤져. 자기야 나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니까. 맨날 나한테 오빠 믿지? 하더니 자기는 왜 나를 못 믿어? 아니 그리고 사귀는 사이에 점점점 내가 자기한테 섭섭한 거 친구들한테 투덜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게 우리 사이를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건데? 욕먹기 싫으면 잘하든가. 남친으로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내 돈 가지고 혼자 해외여행 다니는데 당연히 서운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 카톡이랑 페이북 다 뒤지는 게 말이 돼?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고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땐 사생활 침해라고 난리더니 점점점. 오빠 나 다 탈퇴했어. 이제 연락하고 싶으면 전보 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난 사실 이거 읽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7시간 어디 있었느냐라든지 그다음에 전보처 이게 이제 텔레그램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독일어 텔레그램이 전보니까요. 예,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제가 지금 9시 반 주립대학 교수거든요. 예. 총장이 누구예요? 김재동 씨고요. 똑똑하죠. 아주 박은혜. 이게 뭐 간접 광고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거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막 동창회 비슷한 것도 하고 이러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교수니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아니 한번 우리 확인해 방송은 보겠습니다. 간접 광고 아니라 직접 광고를 해도 돼. 예. 아무 상관이 제가 없어요. A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이 학생. 예. 오늘 저 주제로 좀 넘어가죠. 지금 사이버 망명 사태가 국정감사기관과 맞물리면서 공권력에 의한 인터넷 통신 비밀과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및 열람 의혹이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뭐 이거저거. 실시간 메신저 감청 논란부터 포털사의 수사기관 협조 논란, 의료정보의 무단 수집에서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수사기관 과다 제공까지 점입 가경인데요. 우선 갑자기 홍수를 이루는 사이버 검열 관련 기사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팩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좀 그 상황부터 좀 이렇게 좀 짧게 스케치해 주시죠. 뭐 9월 18일 날 예.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카카오톡도 적극적으로 뭐 압수수색하겠다. 예. 라고 했고 이제 중요한 게 그게 이제 각하가 말씀하신 한마디였죠. 예. 16일 날 16일 날 각하 말씀하시고 그 16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고 이틀 뒤에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그 만들었다고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뭐 압수수색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회의 문건이 유출이 돼서 이제 살펴보니까 만드는 목적은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글들을 막겠다. 이거 뭐 유신 시절도 아니고. 그렇죠. 딱 그게 이제 긴급조치 1호가 그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걸 막기 예,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발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이 실제로 압수수색된 것이 밝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텔레그램으로의 망명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서구 공동대표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감청영장 불응하겠다. 뭐 이렇게 스케치가 됩니다. 이서구 씨가 우리 얘기하는 거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처음에 네. 법원에서 이게 왔을 때 네. 최대한 협조하지 말고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요구가 있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서 협력자가 돼주지 말고 그럼 하세요. 그걸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이 사생활의 안전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폭발적으로 고객들이 좋아했을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법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원래 압수수색이고 감청이고 그 실시 주체는 검찰이지 그렇죠. 사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사업자는 협조할 의무는 있지만 협조할 의무라는 게 뭐 없는 설비나 시설을 갖출 의무는 없거든요. 인력 제공을 하거나 그런 이유는 없죠. 실시간 감청은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인력 제공을 뭐 새로 그것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기술자를 데려와서 뭐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서비스가 망가질 테고 그러면 이제 큰 뉴스가 되고 논란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러면 하루 마비되더라도 네. 고객들이 네. 야, 이 회사 믿을 만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그 타일레놀에 무슨 부작용이 있다고 하자마자 그 타일레놀 회사에서 지금 판매 중단하겠다 선언하고 지금 가진 타일레놀을 다 버려주십시오라고 발표를 해서 도리어 이제 주가가 뛰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근데 그 감청하는 그 실황이 있죠.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국가기관에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나요? 감청이 있고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는 감청이 있고 또 대화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언제 누구랑 대화했다는 사실만 확인 통신 사실 확인이 있고 그리고 통신자의 그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통신 자료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 자료 제공은 그냥 이제 이용자 신원 정보 확인이라고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압수수색. 은 그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송수신이 완료된 어떤 통신을 보는 건데 차례대로 살펴보면 감청은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혹시 저기 근거가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고 2011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의 15배 감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대비해 보니까 인구 대비 287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실 확인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에 3,700만 명에 대해서 통신 사실 다 확인. 했다는 얘기죠. 뭐. 애들 그렇죠. 빼고. 예. 연인원이겠죠. 연인은 연인원. 자연인 단위가 아니고 연인원 단위 아니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연인은 예. 다니겠지만 그래도 확률로 근데 이제 그 통신 사실 확인은 그 누군지 확인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건수가 이제 그 겹치는 게 있더라도 겹치는 거 다 따져서 3,700만 명 썼고 압수수색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따로 없는데 아마 지금 1년에 전체 압수수색이 한 20만 건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정되는 거죠. 추정되고 그리고 이제 통신 자료 제공 그러니까 이용자 정보의 신원을 확인하는 이용자 신원 확인한다는 게 이제 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글을 올리면 경찰이 쭉 보다가 저 글 쓴 사람 누구야라고 이제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가 영장 없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는 건데 영장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00만 명 1년에 근데 이제 통신 자료 제공 같은 경우는 이 글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털사나 이제 통신사에 수사 죄목까지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수사기관에서. 즉 잠재적인 수사 대상, 그 피의자 취급을 받는 사람이 1년에 700만 명이 된다는 건데 놀라운 숫자죠.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인데. 여튼 뭐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우선 범죄 수사를 위해서 뭐 이 감청이나 압수수색은 뭐 할 수밖에 없고요.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용자 통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즉 뭐냐면 피감청, 감청을 당한 사람이나 통신사실 확인당한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하여간 국가로부터 뭔가 자기 기본권을 제한당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소중한 뭔가 있는데 그걸 지금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3,700만 명이 통신사실 확인당했으면 주변에 아무나 물어보면 사실은 통지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자기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뭐 이렇게 너도 감청당했어? 너도 통신사실 확인 뭐 당했어? 주변에 있으면 그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그 감시의 어떤 공포를 체감하고 판사 자신도 당할 수 있고. 그렇죠.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할 텐데 그거를 통지가 지금 매우 안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통신 그 자료 확인 통신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갖다 해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 같은 경우에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특히 감청영장은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조건이 있어요.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기로 결정 났을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할 필요도 없고 불기소 처분 내릴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 감청일 경우에는 안 해주는 아예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특별 감청이다 뭐 긴급 감청이다 해가지고 아주 이거는 알려주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쥐고 있을 필요가 있는 그런 특수 범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아주 수가 적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알려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늦게 통제받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세월호 관련된 집회
뭐 의혹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이제 그 제공한 재량권을 넘어서 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기일을 늦춰서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을 이렇게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검사가 혹은 경찰이 무리하게 과도한 이제 영장을 갖다가 그 청구를 한다거나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생활 정보 등을 엿보는 그런 이제 통신사실 확인 자료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요청을 남발한다거나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판사들이 너무 쉽게 내줘요. 이걸 갖다가. 쉽게 내주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시민적 차원에서 이렇게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아까 제가 그 다음 이석우 대표 그 발언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미안하다. 앞으로는 감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되어 오더라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마치 무슨 순교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까지의 감청 영장이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니까 사실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고 이미 통신 수신이 이루어진 그래서 다음 카카오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메시지의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감청영장에는 응하지 않는다. 그럼 똑같은 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면 줄 거냐? 그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긴 주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더욱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 작년 1년하고 올해 6개월까지 해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걸 보면은 감청영장이 다음 카카오톡에 집행 그 요청된 거는 14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3,800건이나 돼.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할 거 다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감청영장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감청영장으로는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집회 이런 거 있죠. 영장 발부가 이런 거는 안 돼.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돼. 근데 압수수색은 다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정진우 노동당 대표도 사실은 집회 시위에 관련된 죄목으로다가 압수수색을 해버린 거고 친목 시위했던 여고생 있잖아요. 여고생이죠. 여대생인가? 그 용혜인 학생이라고 친목 시위를 제안했던 사람이 자기 뭐 친구들 수백 명을 다 털려버렸는데 그 친구 경우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건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결국 협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감청영장 불응 선언으로 틀림없이 실체적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더 확장시킨 면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정진우 부대표도 그 청구할 때 과거에 지난 3개월 이제 이런 식의 과거의 문자 메시지를 이제 달라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건데 미래의 문자 메시지를 달라라는 거. 청구할 때 자, 이제 영장 받고 앞으로 10일 동안에 문자 메시지를 가져와라. 요거는 이게 바로 이제 감청영장 이름으로 이제 들어왔던 건데 대법원에서 그 실시간 감청은 감청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더 이상 불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로 보자면 실시간 감청이 있고 그게 제일 센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 문자 메시지를 가져와라. 이건 이제 그 다음 센 거죠. 왜 센 이유가 이 있지도 않은 범죄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더 센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과거에 압수수색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미래 문자 메시지를 가져오너라. 요 영장은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용자의 이게 이제 이용자가 보호되는 게 있죠. 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거부 당해도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그 다음 날 왜냐하면 이제 사흘치는 보관하고 있으니까 사흘치 보관해서 그 다음 날 압수수색의 영장 이름으로 또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이 저장 기간을 줄이겠다. 서버 저장 기간을 이제 지금 사흘로 줄인 겁니다, 사실은. 사흘로 줄이니까 영장을 받는데 이제 하루 이틀 또는 사흘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영장을 하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법원에서 처리하는데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과거의 메시지를 이제
받는 식의 영장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못 받을 거다. 이제 이게 이제 예상. 그러니까 예측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갖다가 하려면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응도 다음 카카오톡에서 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문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관 안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보관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부정 입시에 이제 이게 악용되면서 이용되면서 이제 그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 내 문자가 저장되고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들 이건 내 소유인데 나의 프라이버시인데 왜 너희들이 뒤져보냐 항의하는 바람에 아예 이제 IT 회사들이 전기통신업자들이 이걸 보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관을 특정 기간 하기로 저기 정부하고 일정하게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그렇지. 아예 서버에 저장 안 하도록 외국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예. 많이 있고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나는 문자 메시지가 원천적으로 서버에 저장 안 되는 이런 통신사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가 나서서 담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 세 회사가 다 저장 기간이 이렇게 저장 기간을 이렇게 특정을 해놔서 문자 메시지 압수수색을 아직도 할 수는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그 이용자들이 바로 자기 거 지워버릴 수 있게 서버에 아예 안 남게 암호화한다. 이것도 얘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연말이죠. 연말까지 한다고 연말까지? 했는데 예. 그 연말까지만 망명하면 되겠네. 가와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이 사실상 감청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이유로다가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를 갖다가 듣고자 하는 것은 까다로운 감청영장 발부를 갖다가 이렇게 요구하면서 갓 이루어진 사실은 갓 이루어진 그렇지. 그 대화에 대해서는 뭐 망- 사이버 망가지는 명예훼손이든 집회든 아무 상관없이 무자비로 마구잡이로 이제 긁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이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도 무색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법 개정도 필요하고 법관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할 때 통비법 원래 그 제정 취지에 걸맞는 영장 발부 요건 엄격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망명 사태가 났는데 그 누구죠? 어떤 분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딱 해보니까 거기 검사하고 경찰들이 먼저 와 있더라. 예. 근데 뭐 거기 와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두산의 누구예요? 두산의 그 회장인가요? 박용만 박영성 회장. 씨, 박용만 네. 씨인가? 그분도 카카오톡 안 하고 이제 텔레그램 가겠다 이렇게 또 선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사실은 밝혀야 돼요. 이걸 갖고 이제 이번에 보면은 그 정진우 노동당 대표가 카톡 사찰당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이제 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기자회견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법원에다가 예. 이분이 지금 이제 보석 상태인데. 보석 상태인데 보석 허가 취소를 갖다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이 정진우 부대표의 그 카톡 사찰 기자회견 때문에 그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지고 선량한 선량한 기업이 기업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 누가 근데 박경순 교수님 헌법적으로 보면 국론은 분열되어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죠.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러니까 국론 통일이라는 네. 저 이야기의 헌법적인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신 때 그 긴급조치 1호하고 너무 그 유신 헌법으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유언비어 유포죄 만든 거 아닙니까? 긴급조치 1호의 첫 번째 제목이 예. 유언비어 유포죄거든요. 그게 이제- 명예훼손죄를 지금 그렇게 지금 이용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한 있는 거죠. 아니 국론이 통일돼 있으면 북한이나 이런 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 아동 성폭력 전담반을 만들어서 카톡을 뒤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네. 뭐 조폭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게. 명예훼손이라서 사람들이 지금 그 반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는데 선제적 대응이라는 건 자기가 명예훼손 피해 당했다라고 얘기 안 해도 먼저 이제 검찰에 잡겠다는 건데 이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뭐 박경신은 호빠에서 뭐 일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떠돌면 검찰이 저에 대해서 뭘 알아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나가지고 나는 호빠에서 일한 적 없다. 이렇게 박경신 교수님이랑 상관없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인 거지.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 외모가 좀 안 되세요. 그쪽으로는. 뭐 외모가 훌륭하신데. 뭐 그럼 선제적 대응 안 하겠네. 근데 여튼
그게 뭐냐면 사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찰들이 모르니 그렇지. 그 그렇죠? 여부 모르니까 선제적대응을 할 수가 없고 선찰이 가지고 이제 진실의 책이 그게 진실의 책. 그 진실의 책에 딱 보니까 그게 어긋나는 말이 있어. 그럼 저 명예훼손에 선제적 대응 하겠다는 건데 그 진실의 책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박근혜라는 세 글자죠. 박근혜 예. 뭐 예를 들어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다. 미국산 소행 광우병으로 없다. 안전하다. 뭐 7시간 동안은 뭐 업무 보고만 받았다. 누구 안 만났다. 이런 진실의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잡겠다는 건데 바로 그렇게 국가가 진실을 공인한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한마디씩 했었거든요. 아, 난 처음에 괜히 좋아했네. 그것도 네. 모르고. 왜냐하면 나보고 맨날 종북 좌빨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선제적 대응하면 명예훼손에 검찰에서 알아서 선봐줄 거 아니냐.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다고. 검찰이 유시민 선생님이 종북 좌빨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진실의 책에 유시민은 인 것으로 안 알고 나와 있지 뭐. 그래서 우리 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야. 괜히 나 법을 몰라서 괜히 헛물 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까 이제 그 9시 반 그 박은혜 거기도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너에 대해서 투덜투덜 불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카톡까지 뒤지겠다. 이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지금 동시에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안방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문 열어서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누가 나오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낙서했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갑자기 녹음실에 냄새가 막. 원래 화장실에는 그런 거거든. 누가 하나 낙서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성을 비하하는 낙서를 해놓으면 누가 화살표 점점점점 해서 화살표 꺼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낙서를 또 하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볼일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도 와서 낙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많이 했잖아요. 국정원 하지 말고. 아니 그래서 저는 대통령부터가 밝혀야 됩니다. 카카오톡을 탈퇴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혹시 거기 댓글을 달았는지 안 들었는지. 그럼요.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 선량한 기업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글을 좀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누가 선량한 기업을 위기에 처했냐 이게 사실 검찰이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건데 그래서 딱 올렸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딱 그게 근데 선량한 기업 맞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죠. 예. 이때 선량한이라 하면 법률적으로 해석이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를걸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영장을 집행 안 하면 이제 처벌된다라는 그게 이제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왔던 거고 사실은 그 감청 이제 미래 문자 메시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기 사실은 노 의원님 트위터에 강력범죄 수사할 때 감청영장을 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불응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예,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꼭 필요한 영장도 그렇죠. 집행하는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자업자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능사는 지금 아닌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결국에 그 열쇠를 사법부가 가지고 있다. 판사들이 아무리 업무가 밀려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많이 영장 기각률이 낮은 이유도 사실은 검찰이 하도 많이 들이밀으니까 이거를 빨리 결정을 안 하면은 지금 범죄 수사를 지금 사법부가 막아서고 있다. 해방을 놓고 있다라고 이제 곧바로 기사가 뜨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기사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영장 하면 꼭 그 검찰에서 그 검찰 출입 기자한테 시켜서 나중에 기사 나오게 합니다. 어떤 때는 판사 실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하는 방법은 인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냥 사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법개혁 쪽으로 들어가면은 좀 영장 전담 판사를 좀 느리든지 영장을 어떤 판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판사들 중에는 이제 그 영장 판사도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그 좀 죄송합니다만 그 말 잘 들을 것 같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면은 자기가 받아보고 판사들마다 자기 소신껏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외국에서는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확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강제 처분, 그러니까 이 뒤지는 압수수색 같은 걸 하는데 우리는 피해자가 누군지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적이야. IT 강국이야. 아니 며칠 전에 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과를 겸해서 사실은 발언을 갖다 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이나 압수수색은 그만 테러라거나 인질범이라거나 뭐 간첩이라거나 뭐 지금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거나 이런 아주 긴급한 사태에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그건 그 실제로 그 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여대생이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침묵 시위를 제안한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카톡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같은 과 학생들이 300여 명이 이렇게 뭐 수업이나 시험 때문에 얘기 나오는 대화방까지 다 이렇게 뒤져버리는 그런 만행을 허용한 판사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게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어떡할 건데 그러면 판사가 했는데 우리가 뭐 판사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저는 그래서 법을 이 단순히 검찰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만이 법원 아니라 판사들. 쉽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내주고 있는 사법부 그러니까 제대로 행정부를 갖다가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도 문제라는 거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 한마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지뢰 과잉 충성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견제해야 될 게 사법부인데 이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냥 무사 통과시켜 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제 감청이든 뭐 통신 사실 확인이든 아니면 압수수색이든 아니면 통신 자료 제공이든 간에 어떤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주 긴급할 때만 돼야 되는데 지금 되는 게 대통령 욕하는 거 잡기 위해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문화일보더라고요. 역시 그 말이 안 나오는가 했어요. 역시 나오더라고요.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간첩들이 서로 접선하고. 예.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이게 문화일보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지정 내린 거거든요. 간첩들한테 그 지금 기사 카톡에서 때문에 그 기사 텔레그램으로 때문에 옮겨가라고. 다 도망갔어요. 텔레그램으로 다 갔단 말이죠. 이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국가안보를 간첩들이 위태롭게 하는. 텔레그램 가서 하면 되지 뭐하러 카톡에 놀아. 아니, 이거 카톡, 열 때까지 카톡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간첩들의 내용을 다 보고 있었는데 문화일보의 이 기사 때문에 지금 간첩들이 다 텔레그램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약은 쥐를 잡을 때만 써야 됩니다. 근데 쥐약을 갖다가 애들이 막 엉엉엉엉 기어다니면서도 마구잡이로 먹고 이러면은 쥐약 자체를 갖다가 판매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난 거는 쥐만 신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요. 두 개가 하나가 외국의 사법부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의 그 통신사나 IT 기업들은 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국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다른 거는 예. 역시 통지 조항입니다. 피감시자의 통지 문제. 그 피감시자 통지를 통해서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겠다 이 균형점이 잡히는데 그 피드백이 우리나라 이제 망가져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소 불기소 처분 다 끝난 다음에 알려주기 때문에 수사를 뭐 1년 2년 하게 되면 그동안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소된 사람 재판 갔을 때 갑자기 증거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재판 받는 상황에서 그 제대로 뭐 대응할 수도 없고 외국은 감시행위를 하면 감시행위하고 그때부터 뭐 30일이든 60일이든 독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누구든 나중에 기소 불기소 처분 아예 안 당하는 사람도 반드시 통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통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판사들이 압박을 느끼겠죠. 이거 하나를 발부하더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있어서 통지 문제에 있어서 확연하게 한국하고 다른 나라가 다르고요. 이제 기업들의 경우는 이건 이제 조금 뭐 사이드로 좀 국가 호견주의 문제로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포털 회사들이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시정 조치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신고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종의 사후적인 허가제죠. 마치 그 집시법도 신고제인 것처럼 해놓고 금지 통보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경찰의 암묵적인 그 금지 통보를 안 함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항상 이 정부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에 거부하기 힘든 거죠. 매우 취약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인터넷에서 뭔가 자기가 웹사이트를 열고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라 이제 그 미래부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이게 그 인터넷이 우리한테 이 문명해 주는 그 약속과 이게 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익명으로 헌법재판소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연령, 사회적 지위 이런 위계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매체.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매체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이걸 통해서 뭔가 웹사이트를 열고 사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집시법 신고제 비슷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이 상당히 그 국가에 묶여 있죠. 근데 뭐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번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자들은 다 그 신고 번호가 있어요. 그 신고 번호 없으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송이 코트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죠, 지금. 웹상에서 온라인 거래로 해가지고 뭐 코트 사는데 뭐 복잡하다, 뭐 무슨 뭐 액티브 엑스 필요하다, 뭐 이런 인정 절차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몇 번이나 중국 사람들이 천송이 코트 살라는데 못 산다고 사실도 아닌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아니 코트 사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액티브 X 진짜 짜증 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오픈넷이라고 인터넷을 개방과 공유의 공간으로 뭐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NGO 하는데 NGO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고 파는 거 할 때 인터넷으로 사고 팔기 할 때 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없으면 사고 팔기를 못하게 하는 요거 이제 철폐해야 된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서 그 천선인 코트 발언은 사실은 저희들은 환영했습니다. 아니 뭐 그거야 좋은 일인데 지금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국민의 기본권이 윤린당하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물건 몇 개 파는 그에만 집착을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근데 거죠. 지금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면 그 한 60일인가 하여튼 뭐 일정 기간 안에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 지난 몇 년 동안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건 잘 돼요 통지가. 그런데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그래요. 왜 받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여하튼 받아봤어요. 제 금융거래 정보를 받대요. 그러니까 받나 보다. 뭐 정치인들이시니까 뭐 그 정도. 저 정치인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저도 네. 받았어요. 하나가 그래요? 마포경찰서고 또 하나가 서울지검이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 그냥 내 받대. 그 통장을 들여다본 국가의 거죠. 관심과 배려. 근데 그것도 뭐냐면 6개월 그게 그 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먼저 하자마자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그걸 그렇지. 나중에 통보해도 되는데 6개월인가 그 뭐까지. 기한이 6개월인데 6개월 딱 되기 하루 전에 딱. 나도 하여튼 몇 달 지나서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애정과 관심을 쏟아줬으면 쏟아줬다는 사실을 표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카톡이면 다 들여다봐 놓고 그렇게 관심을 줘놓고도 관심을 줬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면 컬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은 표현되지 않은 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 이게 몰래 네. 이런 거는 사랑이라고 하면 변태죠 사실은. 몰래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몰래 계좌번호를 몰래 계좌 잔고를 알아봐서 뭐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근데 아까 모르겠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명박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금융정보는 정권 그래도 들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그 통보가 와요. 통보가 가는데 이런 이제 통신 사실을 갖다가 확인했거나 이제 내용을 들춰본 경우에는 통보도 그런 안 통보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가 털렸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예. 그 혹시 그 통지를 받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이 저 팟캐스트 제작진 통해서 좀 저한테 연락이 우리 정치카페 오도록. 게시판에 바로 그러니까 그 남겨주세요. 통지율이 그래서- 뭐 36% 정도는 된다고 들었거든요. 나 통보 받은 사람 주변에 그래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금 실시간 감청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톡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건 뭐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설비를 갖다가 먼저 설치할 어떤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달리 확인되고 있는 건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설비 없이 뭐냐면은 하드웨어 없이도.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이제 그 의심이 드는가 하면은 이미 불법적으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또는 그런 정보기관에서 감청경장에 의거하지 않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들여다보고 싶은 건 대충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건화 시키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감청경장을 갖다 발부받는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지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우리 걸 사는 게 알고서 참 불편해. 한동안에 패킷 이런 감청,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패킷 감청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카톡 관련해서 또 패킷 감청 얘기도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제 패킷 감청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어디하고 이제 이거는 뭐 스마트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그 회선을 다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 메일로 지메일로 도망가봐야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화면 자체가 그냥 복사돼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그 패킷 감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패킷을 무슨 이메일 계정, 카카오 계정 이렇게 개별적으로 뭘 정보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선을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모든 네. 정보 패킷을 다 이제 감청하는 건데 그 이제 하려면 이제 통신사 측 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했을 때도 패킷이 암호화돼 있으면 그 패킷을 열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래요? 그럼 이제 암호화는 사실은 서버하고 이 기기 사이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지메일이나 다음 메일, 뭐 네이버 메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카카오도 그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기기와 통신기기와 서버 사이에서는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패킷 감청을 해도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 그게 암호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니까 그래서 괜히 문제가 그 된 야동 사이트 접속하고 그러려면 찝찝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또 별도의 문제죠. 그거는 그 야동 사이트 쪽에 영장을 쳐서 그 접속자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찝찝은 하죠. 무슨 야동 사이트 무슨 불법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보면 19세 이상 인증받아가지고 가서 막 사진도 보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건 야동 사이트라고 안 그러죠. 그걸 여하튼 그게 좀 하여튼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개성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남들하고 공유하고 싶어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 혼자 가지고 싶어하는 건데 보통 패킷 감청에 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게 내가 화면을 보고 있는 거를 국정원에서 다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근데 생각하는데 그러면 있는데, 아니 공포가 그 제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만약에 패킷 감청이 만약에 암호화 됐다면 그걸 왜 해요? 풀지도 못하는 걸. 그러니까 암호화 안 된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암호화 안 된 게 뭐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제 이런 카카오톡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뭐 신생 서비스 업체 이런 데서 암호화 안 하고 서버 용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메일 같은 건 다 암호화된 패킷으로 가는 거예요? 다운 메일 같은 지메일은 것도? 확실히 그런 거 알고 있고요. 다음이나 네이버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암호화 했을 겁니다. 저는 안 했을 리가 니들 다 없어요. 봐라 그러고 쓰는데. 그래서 이메일도 패킷 감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으로 받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이 중요하고
그래서 압수수색도 지금 통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그래서 감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소불기소 처분 이후든 언제든 하여간 통지 조항이라도 있는데 압수수색은 아예 통지 조항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법을 읽기에는 있어요. 사실은 이메일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할 때 동시에 알려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네.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급속을 그렇죠. 영장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쳐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얘기하고 가져가요. 얘기하고 가져가죠. 마치 그 오프라인 그 집 수색할 때 영장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듯이 예. 이메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되는데 거죠.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예외가 있어요. 급속을 요하는 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어서 급속을 요해서 통지 안 하고 이제 가져간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닌 거거든요, 메일은. 아닌 게 대부분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워도 이게 통보가 와요. 나 이메일 압수겠다. 통보가. 그러면 이제 제가 지워요. 지워도 서버에 남고. 네, 서버에 다 남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냥 영장에다가 동결을 해라, 계좌를. 네, 그래서 계정 동결을 하면. 그렇죠. 계정 동결을 하면서 저한테 통보를 하면 제가 같이 가서 그 회사에 가서 이메일을 뭐 그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지 이런 걸 자기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노력을 사법부에서 조금 더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계좌 동결이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게 서버에 남더라도 사실은 그게 서버 용량에 따라서 하루 이틀 만에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통보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서 그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아니 이메일로 딱 통보하고 바로 계정 동결하고 압수수색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통보를 안 해? 아무리 긴급해도 그건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결국에는 그 내가 알면서 감시당하는 거하고 모르면서 감시당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천지 차이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딴 사람들 다 옷 입고 있는데 저만 옷을 벗고 있다라거나 근데 목욕탕 가서 서로 다 벗고 있으면 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서로 그 상대적인 그 맥락적으로 이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지금 비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또 하나는 저 피의자로서 감시를 당하는 건 좋은데 피의자도 아닌데 지금 감시당하는 부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인터넷에 이제 송치제라고 쓴 사람들, 인터넷에 송치제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다 따온 거예요. 이게 이제 유병원이 숨어 있었던 곳이 송치제. 그렇죠. 그래서 송치제라는 검색을 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다 따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실 확인이 이게 지금 3,700만 명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위치 정보 중에서 송치제도 쳤지만 이 사람이 무슨 유병헌 집에도 뭐 3개월 전에 간 적이 있었다. 이제 3개월치 위치 정보를 뒤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은 유병헌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400명 추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 죄도 없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3개월치 위치 정보를 다 공개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의자를 잡아놓고 그 사람을 압수수색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지 찾으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아주 이 온 나라가 사실은 다 이 빨개 벗고 다니는 이게 한국형 CSI예요. 한국형 과학수사.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또 3,700만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또 뭐 의혹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트위터에서 또 시비 걸던데. 네, 그거는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시면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제 자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감청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 확인, 그 공식 데이터를 그 반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거기 공식 발표 자료.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 받아서 집계한 걸로. 집계한 걸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언론에서 자꾸 3,700만 명이 실제로 이제 통신사실 확인을 당한 건데 그 문서 한 번 신청할 때 수백 명씩 해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문서 건수로 하면 신청 건수가 3,700만 명이 아니라 이제 30만 이렇게 되는 거죠. 30만 건이라고 이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그 문서 건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몇 개 문서로 나눠놨는지는 그건 국민이 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방통위에서 그 문서 건수는 왜 공개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예. 예.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찾아왔는데 그 사진사가 저도 모르게 그 원판을 갖고 예, 있는 원판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럼 누구 겁니까 그 원판은? 그렇죠. 아. 그 이제 합의가 없었으면 예, 남기겠다는 합의가 없었으면 그 다음 카카오에 없애야 남아 있는 저희 메시지 최근 거는 누구 것이냐. 그리고 제가 그걸 갖다가 뭐 보관해 둘 테니까 어떻게 활용해도 좋다라고 뭐 위임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렇죠. 다음 카카오 근데 지금 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다음 카카오의 그 약정 그 가입할 때 약정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용약관. 예. 이용약관에는 그 내용이 이제 없다는 건데 그걸 이제 임의로 하여튼 갖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다음 카카오가 달라 그러면은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주고 또 추려주기도 하고 예. 이제 하는 그 관행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이통사들이라고 봐요. 예. 예. 그 이통사들이 통신 자료 제공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터넷에 글 있으면 글 쓴 사람이 누구냐 이제 확인하는 보조차 사용자 인적사항. 사용자 인적사항 하는 거 그거를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곳에서는 2012년도에 12년 11월 달에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예. 용감한 얘기죠. 근데 용감한데 이제 사실은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그 통신자료 제공한 거에 대해서 그 포털사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한 건에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와, 세다. 한 건에 50만 원인데 1년에 이게 600만 건이 이루어지면 더 곱해보면 이게 3조 3조 원, 원이 예. 돼요. 전병헌 의원도 3조 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장 회사로서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된 일인데 여튼 포털사들은 그래서 다 거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통신자료 제공은. 이통사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통사 상대로 소송을 내야겠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통신자료 제공을 누가 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을 거의 이게 지금 활극인데 이용자들 한 몇백 명 모아가지고 나의 통신자료 제공한 적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거부터 소송을 해야 되겠네. 그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겼어요. 올해 4월에. 올해 4월에 저 공익법센터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면은 저 혹시 미래분 국가만 안 들어가시죠? 저는 마에 안 국회가 갑니다. 없어요. 아예. 죄송합니다. 예, 아픈 데를. 판사님들이 아웃시켰어요. 네. 여튼 그래서 제가 아주 사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인데 저도 무관하지 않아서 그 사건에. 근데 여튼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미래부에서는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알려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바로 말씀하신 내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 제공을 하면 곧바로 알려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어보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관에 가서 내 사진 원판 있습니까? 물어보면 말 못해줘. 네, 이런 거랑 마찬가지. 이건 마치 저기 가서 은행 계좌에 가가지고 내 계좌에 잔고 얼마 있어요. 안 알려준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옛날에 우리은행에서 삼성 참여 계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적 있었죠. 한 20만 계좌 만들어 놓고 못 알려줘. 네, 못 알려줘 그런 적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통신 사실을 확인했던 그 경찰하고 저희가 또 협력 관계로서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 안 될까? 변호사 3분의 1, 당사자 3분의 1, 경찰 3분의 1. 이렇게. 범칙금 막 많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 3조 원을 나누자. 사실은 600만 건의 한 90% 정도가 이 통신사들 겁니다. 10%가 포털사 거였고. 재밌다. 그렇군요. 역시 법을 알아야 돼 사람은. 그리고 법적인 장치 이런 거를 써서 싸워야 될 싸움은 역시 법률가가 필요한 거야. 그럼. 뭐 결론은 11차 방정식은 몰라도 되지만 법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거 뭐 대통령 험담하면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여기서 험담하자고. 그냥 하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가 하면 또
그저 높으신 분들은 뭐 입혀질 권리 또 말씀하세요. 예. 이게 사실 좀 솔깃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딱 보면은 뭐 옛날에 좀 했던 말 중에 조금 나 멋있게 한 거 욕했던 있잖아. 거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지. 아니 그건 아직도 떳떳해. 아이고 심하게 욕한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지우고 싶지. 그런 거 있는데 아주 솔깃하긴 한데 이게 좀 뭐랄까 다른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발언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 아니 그 전에 그 도대체 공인들의 명예훼손이 그 지금처럼 사실 그 명예훼손은 본인이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처벌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친고죄는 아니지만 근데 공인들은 이 공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짜 친고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수사해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처벌해 달라고 하지 않는 한 수사도 착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친고죄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선제적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공직자라도. 네. 예, 공직자든 누구든 하여간 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게 친고죄로 만드는 법안도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지지하고 이제 있고. 반의사불벌죄 같은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지금 그런 상태. 임의 수사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처벌을 불허하면 이제 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명예훼손 그 형사 처벌이라는 게 전 세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지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서민들의 평판을 보호하고 이런 순기능보다 권력자가 자꾸 그 이 검찰을 동원해서 형사처벌이니까 검찰을 동원하시고 검찰을 동원해서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계속 명예훼손죄. 그러니까 형사법에는 없애고 그렇죠. 민법에 그렇죠. 민법상의 소송을 민사 통해서 소송의 대상으로 예, 이제 예. 해야죠. 아니 근데 그 견해가 좀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여쭤봤잖아요. 네. 아니 이게 명예훼손 이거 형사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때는 좀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건 빨리 잊혀질 그- 거예요. 잊혀질 권리야. 잊혀질 권리. 사석에서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아마 저기 제가 잘못 말했거나 뭐 잘못 들으셨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잘못 들었을 거라요. 아니 나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까지 하고 다녔거든. 아니 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전문가 말씀은 또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난 또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다녔는데 사실 지금 폐지되는 추세죠 지금 이게. 그렇죠. 있는 그렇죠.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공인이 그 아니니까. 2005년도에 이것도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딴지를 걸 수 있는데 이거 다 자료 있으니까 네. 2005년도에 한 20개월 정도 숫자를 살펴봤는데 전 세계에서 명예훼손으로 투옥되는 사람이 한 200여 명 되더라고요. 근데 예. 한국 빼놓고 그래요. 한국만 50여 명. 5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명예훼손 형사처벌의 왕국인 거예요. 전 세계 20%. 전 세계 한 25% 정도를 그 기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때문에 사람을 요새는 좀 많이 늘었어요.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그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것도 원래 노무현 정부 때 한 10만 건 수준이었는데 100만 건 수준으로 올라간 게 이명박 때. 아니 그 욕 먹는 게 싫으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니 원래 특히 선출공직자든 임명공직자든 공직자 업무 중에 하나가 욕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하면 이건 업무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욕 먹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진정한 평가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그 지금이라도 사표 내면 돼. 유신헌법 비판하고 유언비어 살포했다는 이유로다가 긴급조치 1호로다가 투옥돼가지고 감옥 산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에 재심을 통해 가지고 다 무죄를 선고하고 그 국민 세금으로 국민 지금 다 세금으로 배상하고 이제 있어. 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액수마저도 300억이 넘는데. 그 아버지가 다 남긴 빚이야. 그게. 그러니까 왜 그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있느냐라는 거지. 근데 그 또 지금 와서 또 그 긴급조치 1호와 똑같은 걸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한 30년 후에 또 이제 잊혀질 권리. 재산 미리 압류해놔야 되겠다. 우리 팟캐스트 방송도 뭐 규제하자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우리 지금 국론 분야를 획책하고 지금 대통령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뭐 집에 한복 있습니다. 들어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서мот도 있어요? 예, 소모도 있습니다. 본 방송은 방통심리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아니, 준수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걸면 다 걸릴 수 있어.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잊혀질 근데 권리 말씀드렸거든요. 100분 토크인데 지금 저도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지금 100분 예. 토크인데 100분이 아직 안 됐나요? 다 돼갑니다. 이게 지금 예. 100명이 얘기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잊혀질 권리가 이미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시조치제도라고 해가지고 예. 저게 나한테 좀 불쾌한 거야. 저게 나한테 불리한 거야라고 해서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 예. 포털에서 삭제해야 된다라고는 안 돼 있는데 해야만 한다는 안 돼 있는데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시스템이 짜여져 있어요. 이제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명목상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의무조항이다라고 해서 요청하면은 내려주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권리침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피곤하면 피곤한 일 벌어질까봐. 그렇죠. 근데 분쟁이 예상되는 건 이 쌍방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불합리하면 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내려도 그 면책되게 돼 있는데 아무런 그 포털 사업자가 책임을 안 지게 돼 있는데 그 게시물을 내려도 아무 책임을 안 지니까 이제 쉽게 내리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면 시정 요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입니다. 네. 그래서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것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이제 복잡한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여튼 그 기준을 만드는 그 더 높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기준이 뭐냐면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법도 아닌 정보들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잊혀질 권리를 이렇게 쓱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정치인 참 여기에서까지 설명을 거론하면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서 거론하셔도 됩니다. 그 사실 제 성기 사진 보고도 저보고 뭐라고 하신 분이라 뭐 하고 싶긴 한데 그럼 또 그래서 그랬다고 할까봐 검색해 보십시오. 성기 사진 그다음에 정치. 아니 이걸 검색하죠. 80년도에 이제 서울역 회군의 결정을 내린 사람. 예. 알았다.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잊혀지고 싶으신 거예요. 잿더리. 예. 그 양반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잿더리예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아니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 받으니 서울역 회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국회의원 된 다음에 비판 받는데 그때 이제 그것까지 껴서 뭐 싹수가 노랬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글이 나오면 이제 가슴이 아파서 그걸 이제 지워달라고 하는 거고. 삭제 요구를 해요? 하죠. 본인이?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왜 연극 그 환생경제. 예. 거기서 이제 쌍욕을 막 육실할 놈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했지. 거기 출연하신 배우였던 의원들이 주호영, 이순자 뭐 다 있다. 나는 그냥 송영선. 나는 그냥 시나리오대로 한 거다. 그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은 그때 객석에서 즐겁게 웃고 계셨죠. 예. 근데 명작입니다. 한국 뭐 연극사의 길이 남을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문화사의 영원히 빛날 역작. 그래서 잊혀져서는 안 돼요. 그런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그런 남용의 가능성이 지금 이미 현행법상 뭐 아주 넓게 열려 있어서 하나 더 질문. 그러면은 지금 이미 그게 있는데 잊혀질 권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하자는 건 또 뭐예요? 더 하자는 건 이제 사인들 문제입니다. 사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혼했던 병력이 이제 올라와 있다라거나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공인이 아닌 이상. 그거는 이제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무엇이 공인인지 참고로 이게 최근에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자기가 과거에 무슨 세금을 안 내가지고 집을 경매당했던 변호사가 지금은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12년 전에 아픈 기억을 이제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는 사업가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실패를 극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오케이. 근데 지우는 건 안 돼. 원정부 지우는 건 안 되는데 검색에서는 빼줘라.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인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혼 경력 같은 거는 뭐 검색
에서 좀 배제해 줄 필요 있지 않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저는 결국에는 그 사인들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좀 또 다른 100분을 모시고 토론해볼 아주 그건 논점에 있는구나. 어려운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찬반 생각을 양쪽이 합니다. 다 이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네, 왜냐하면 저는 무엇이 결국 그 얘기 뭐냐면 공익적이지 않은 거는 검색되지 아니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의 말에 어떤 공익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이 표현의 자유의 어떤 그 다원주의 사상하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네가 그 말을 왜 하는지 내가 모르면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말이니까 하게 해주겠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니까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상의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념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건데 이 말마다 이렇게 공적인 판단, 집단적인 판단을 해서 무엇이 공적인지를 걸러내서 검색해서 넣고 빼게 하겠다는 거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 검열의 위험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유병헌 씨 같은 경우 그 전에 사인이었죠. 그죠? 근데 세월호 사태 터지고 나니까 지금 바로 공인이 되는 거죠. 예, 공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언제 어떤 사안이 누구한테 절절한 그 정보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박지만 씨가 뭐 사인이잖아 지금. 사인이지만 과거에 뭐 마약하고 이랬던 걸 지우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다 지워버리면. 뭐 박지만 씨 정도는 이제 공인이라고 보고. 대통령 근데- 동생이니까요. 네, 근데- 사인이란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떡값 받은 검사들. 이런 게 이제 주로 그 개인의 사생활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개했다는 걸 갖다가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이 공적 관심도 관심사가 없는 아니다라는 거. 거 아니에요. 국민이 관심도 없는데 네가 왜 공개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인데. 사실은 노회찬 의원님 받으신 판결이 잘 읽어보면 그게 잊혀질 권리 판결이에요. 잘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게 그 떡값 주고 받은지도 뭐 오래됐고. 8년이 지났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그렇죠. 굳이 예. 그거를 주의를 환기시켜서 예. 뜯어서 뭐로 국회에서 나가라.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나라 팔아먹은 지 11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그 거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자들 뭐 이렇게 되는 쿠데타 한 지가 40년,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욕하는 자들. 이런 것도 그럼요. 예, 그러면 그게 요약을 가다 하자면 보니까 이제 7시간에 대해서도 그 개인의 사생활처럼 진짜 그건 그 공인인데 7시가 잊혀질 권리 뭐 이렇게 되나. 예. 요약을 하자면 이제 잊혀질 권리는 사실은 좀 실체 없는 논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잊혀질 권리가 행사되고 있다. 공인들에 그것도 한해서. 매우 그릇된 방향에서 매우 심지어. 그릇된 방향으로. 그다음에 사인들에 대해서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한번 이제 다시 100분을 모셔놓고 100분 토론을 해야 할 만한 주제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잖아. 이 개인이 언젠가 또 공인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와 또 표현의 자유가 그렇지.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사실 충돌하기 때문에. 진중권 선생이 10년 후에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0분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100분 토론으로 를 통해서 다른 분들 설득시켜서 잊혀질 권리는 좀 법제화 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 저 절대자 신이 만들어 놓은 우주적 질서의 법칙을 탐색하시던 분이 이 인간들이 이 꼬물꼬물하면서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이 현실의 실정법 체제를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되게 한심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아이고 아닙니다. 뭐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네, 뭐 11차 계속 방정식보다는 지금 저기 때문에 그 산케이 신문 기자 그 기소된 문제도 것 좀, 때문에 네. 지금 일본에서 도대체 한국 명예훼손법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명예훼손법에 대한 대중설 찾다 보니까 제 책 진실유포죄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진실유포죄를 뭐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간하겠다. 뭐 이런 좋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제가 제가 싫어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훌륭한 부작용도 있네. 예, 이제 일본도 그렇고 좀 유엔 뭐 그다음에 세계 유력 언론들이 지금 그 문제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제법학계에 새로운 대부분이 이슈가 다, 등장. 지금 보도 다 돼 있어요. 예, 참
참 창피한 일이죠. 르몽드에도 나왔잖아요. 르몽드에도 예, 나오고. 르몽드.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일가를 비판하는 것은 이코노미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다. 이코노미스트도 나왔고 예, 르몽드 디플로마틱도 나왔고. 예, 오늘 격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힘껏 결기라고 이거 저 어정쩡하면 이거 뭐냐 불경죄야. 네, 오늘 사이버 검열을 주제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박경신 교수님 모시고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죠. 줄리안 어산지가 최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두려워하지 말라. 검열하는 자들이야말로 나약한 자들이다. 그들은 진실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검열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열매 어느 하나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이정미 부대표와 박홍순 작가가 함께하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 부속편인데요. 카페 테라스. 이번 주에는 그 김조광수 부부를 모시고요. 재밌는 얘기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게 실질 본편보다 훨씬 더 재밌다라고 광고하라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본편보다 재밌지는 않아요. 하지만 못지않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호응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